이번 1166화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점프의 표지입니다. 드디어 베일에 써있던 록스디 지백의 얼굴이 최초로 채색된 상태로 공개되었는데, 록스의 머리색은 흰색과 더불어 파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다스미 인물의 외형을 통해 혈연관계를 암시하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피거랜드 갈린과 샹크스, 시모츠키 류마와 조루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공개된 록스의 숲에서는 버기의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분위기가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록스의 얼굴은 이미 아들로 판명된 티치와 버기의 이목구비를 절묘하게 반반 섞어놓은 듯한 인상입니다. 재밌는 건 록스와 버기 사이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행적의 일치도 존재합니다. 당대 최강자들을 이끌었던 록스처럼 버기 또한 미호크와 크로커다일 같은 강자들을 거느리며 크로스 길드의 수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계의 왕을 꿈꾼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또한 1155화에서 록스가 정의의 문을 파괴했다면 551화에서는 버기가 정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숫자의 수미성감과 행동의 연관성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죠. 사실 저는 처음에는 버기가 록스의 혈통일 수 있다 생각했지만, 록스가 버커니어족의 혈통을 지녔다면 티치에 이어 버기까지 그 희귀한 혈통을 물려받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54화의 산 절단 장면을 보며 앞선 떡밥들은 버기가 록스의 능력을 단지 계승했을 것이라 추측했었죠. 하지만 이번 표지에서 오다쌤이 록스의 머리색에 버기의 상징인 파란색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다시금 버기는 록스의 친아들이 맞다라고 떡밥을 던져준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버기의 인생 자체가 거대한 모순이자 오다스미 즐겨 쓰는 하나의 거대한 반전 패턴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한데 해적왕 로저의 선원이라고, 이렇게 약한데 샹크스와 의형제라고, 이렇게 약한데 임펠다운 타록의 주모자라고, 이렇게 약한데 왕의 부하 칠무에라고, 이렇게 약한데 사왕이라고. 오다스미는 항상 버기에게 실력에 맞지 않는 과분한 타이틀을 붙여주며 독자들의 뒤통수를 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166화 표지에서 드러난 파란머리의 록스, 이 결정적 단서는 바로 이 패턴의 최종장을 예고하는 걸지 모릅니다. 이렇게 약한데 전설의 해적 지백의 아들이라고. 다음 주요 장면은 지백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죽음은 캐릭터의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골디 로저는 처형대에서 시대를 열었고, 흰수염은 선체로 전설이 되었으며, 오뎅은 끓는 기름 속에서 삶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계승되는 의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록스디 지백의 최후는 이들과 철저히 달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칼에 찔려 홀로 맞이한 쓸쓸한 개죽음. 디에일족이 죽음의 순간에 웃는다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기백은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죠. 하지만 록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어떠한 낭만도 없었죠. 가장 낭만이 있던 자의 가장 낭만 없는 죽음이었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사라지는 갓벨리입니다. 갓벨리 섬이 전투의 여파로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원피스 역사상 전례 없는 파괴의 수준을 확립합니다. 이는 곧 원피스 세계관에서 특정 수준의 존재들이 충돌할 경우 그 파괴력은 자연재해나 대량 살상 무기의 수준을 넘어 지형 자체를 영구히 소멸시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이모가 직접 섬을 지워버리려는 지시가 있었기에 갓벨리가 사라진 건 전투의 여파가 아닌 이모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갓벨리의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샹크스입니다. 이는 과거 필름레드 특정권에 수록되었던 스케치가 정식 연재본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다만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전에 나온 스케치에서 샹크스의 옷은 달과 해가 그려진 옷이었는데 정식 연재본에서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가프와 센코쿠의 대립입니다. 가프와 센코쿠의 대립은 정의를 실현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경로의 충돌입니다. 센코쿠는 해군 내에서 최고위직까지 승진하여 시스템의 정점에 올라 위에서로부터 흐름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정의 실현의 길이라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는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관점이겠죠. 반면 가프는 승진을 거부하고 대장보다 낮은 직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계급의 최하층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과 현장의 어린 해병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부패한 상층부의 정치에 물들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현장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겠죠. 가프의 선택은 권력을 위해서 흐르지만 정의는 현장에서 구현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없더라도 자신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깨끗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훗날 코비와 같은 훌륭한 해병들이 가프의 가르침 아래 성장한 것은 가프의 철학적 승리를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유산이겠죠. 다음 주의 장면은 가프와 드래곤의 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갈렐라를 원하는 록스입니다. 과거 갈레라는 과거 엘바프를 떠나 전 세계를 누비던 망치전사 거인 조선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레라는 워터7의 유명한 조선 회사인 갈레라 컴퍼니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킵니다. 이는 엘바프의 갈레라 거인들이 워터7 갈레라 컴퍼니의 직계 조상이거나 그 기술력을 전수한 선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일 겁니다. 즉 플루토는 워터7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지만 그 진정한 설계자와 제작자는 바로 엘바프 고대 거인 조선공 갈레라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즉 록스의 목표는 고대 병기 플루톤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록스는 플루톤을 얻기 전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록스의 실패한 야망은 아들 세대인 티치에게 숙명적인 형태로 계승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티치의 상징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티치는 해적기 문양과 다중 능력, 즉 케르베로스를 상징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케르베로스는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의 개입니다. 그리고 고대 병기 플루토는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의 로마식 이름인 플루토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처럼 티치는 플루톤과 신화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록스가 플루톤을 얻지 못한 채 파멸했다면 티치는 이 숙명적인 연결을 바탕으로 플루톤을 손에 넣어 세계를 혼돈으로 이끌 운명입니다. 티치가 현재 카리브를 동행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겁니다. 분명한 건 카리브는 포세이돈과 플루톤의 위치를 알고 있죠. 즉 티치는 카리브를 통해 아버지 록스가 그토록 갈망했던 플루톤의 위치와 획득 방법을 알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하랄드의 비극입니다. 이번 1166화에 나온 하랄드의 모든 비극적 행동의 근원은 록스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책감입니다. 하랄드는 록스가 가족을 위해 갓벨리 전투에 임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친구를 외면했고 결국 록스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랄드가 록스를 돕지 못한 이유는 거인족을 세계정부 가맹국으로 편입시켜 평화를 얻겠다는 자신의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록스를 배신하고도 그 목표마저 실패한다면 자신에게는 친구를 버린 대가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거인족을 구원하려는 극단적인 속죄자로 변모한 그의 모습은 세계정부에게 나는 록스를 배신한 죄인이며 내 백성의 평화를 위해 이 죄를 속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랄드는 록스에게 지은 죄의 무게를 거인족의 평화라는 무게추로 대신하려 했던 비극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